한 번도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 영속적으로 소속된 적이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은 원래 자기 건 거고, 사실은 젤렌스키도 알아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젤렌스키 전쟁 대통령이에요. 전쟁 마케팅으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종전 같은 휴전, 휴전 같은 종전, 이런 애매한 상태의 실효 지배를 유지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안대로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줄게 이런 대목은 들어갈 수가 없죠. 뭐 크림반도 땅 떼줄 거라고 도장 찍는 순간 국제법적이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어요, 거의. 약자를 후려치는 건 잘하는데 시진핑과 푸틴은 강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라기보다는 최악의 경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러우 전쟁 정말 세계적으로 큰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에 묻혀서 소식이 좀 잘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제안했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넘었죠. 원래 푸틴 대통령이 생각했던 전쟁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였어요. 그 정도 준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년을 넘었다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가 우세해요. 인구 1억 4천 대 4천이고 4천만이고 네. 국력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사실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뭐 3%, 5% 성장하지만 전시 경제고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기준금리가 21%예요. 이 상황에서 3% 5%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러시아 힘들다 그러면 자꾸 뭐 성장하는데 헛소리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러시아도 지쳐 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 전체 전쟁 수행의 절반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거든요. 미국, 나토에. 그럼 둘 다 지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서로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길 바랬는데 지금 푸틴은 느긋하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남한 면적이에요. 젤렌스키는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버리면 이제 실각이죠, 남는 건. 예. 선거도 지난해 했어야 되거든요. 5월에 끝났어요, 임기가. 근데 이제 계엄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둘 다 끝내고 싶어한다. 그런데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영토에 합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자마자 처음에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휴전으로 바뀌었어요. 예. 종전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이혼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재산 분할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재산 분할이 합의가 안 되니까 영토 문제 때문에 이제 이혼 도장은 못 찍고 이제 별거하자 휴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전은 별건 언제든 얼마든 할 수 있잖아요, 법적인 예.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휴전 모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그동안 푸틴이 요구했던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 인정,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가 이제 젤렌스키 실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 푸틴 표현으로.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단독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절날 30시간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휴전했어요. 네. 뭐 티격태격하지만 그 흐름을 보세요. 이게 끝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나 종전은 아니다. 쉽지 않다. 우리도 비극적인 6.25가 휴전으로 끝났죠. 여기까지 오잖아요. 네. 휴전 협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휴전하지만 몇 달 내에 항구적인 평화협정, 전쟁을 지금까지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푸틴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30시간 휴전했고 젤렌스키 만난다고 그랬고, 오히려 젤렌스키가 휴전을 원했는데 푸틴이 더 치고 나오니까 젤렌스키가 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또 왜 그러느냐? 지금 속으로는 휴전하고 싶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이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은 푸틴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지 인정, 네. 나토 가입 유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투자하면 끝이야. 요거예요. 근데 그걸 벤스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공식화했어요, 이번에. 점령지 인정해주고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동결하고 크림반도는 러시아 줘라.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크림반도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원래 한 번도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 영속적으로 소속된 적이 없어요.
1954년에 후르시초프가 베레아슬라브 조약이라고 1654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협약을 맺거든요. 예. 이 조약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복속시켰다, 편입시켰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군사적인 도움을 받은 거다. 그때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코삭족들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에 싸우고 있었거든요. 힘드니까 손을 내민 거거든요. 그게 베레아슬라브 조약이에요. 요 300주년이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가 있는 이 동 이름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 동을 옆 동으로 행정적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서방이나 우리가 모르는데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에 있어요. 네.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소설 전쟁과 평화의 배경이 크림반도잖아요. 크림반도. 아, 예. 네. 그리고 크림반도에 사는 주민의 60%가 러시아. 나머지가 40% 우크라이나라는 거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크림반도의 원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크림반도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독도 같은 거예요. 근데 행정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환장했던 거죠. 그러면 오히려 크림반도 사람들은 러시아 쪽에 가깝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러시아 쪽에 가깝다가 아니라 러시아 국민인데 네.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뺏어간 거죠. 내 거 가져간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지만 키신저 외교의 달인이었던 그 양반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는 한 번도 역사상 우크라이나 땅에 적이 없다. 그건 러시아 걸 인정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우크라이나인 상황에서 독립이 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잖아요. 뺏어간 건 강제로 뺏어간 건 러시아가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2014년이 왜 중요하냐면 2014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놀랍게도 친러 대통령이었어요. 야누코비치라고. 합법적으로 당선된 거예요. 예. 왜냐? 친러 대통령이 친러 성향을 내걸고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유로마이단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좌절한 거죠. 우크라이나를 친러화시키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크림반도 뺏어갖고 돈바스 지역 있죠. 네. 네. 여기 루간스크, 도네츠크 여기도 러시아계 주민들이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전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독립하겠다고. 이게 전쟁의 씨앗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푸틴이 전면적으로 침공해서 돈바스와 크림을 이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은 원래 자기 건 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 플러스 그 위쪽에 더 지금 면적의 한 50% 되는 지역을 합쳐서 여기를 노보러시아라고 그래요. 노보러시아. 예, 영어로는 뉴러시아. 아. 이게 푸틴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땅이 사실은 1783년에 예카테리나 2세라는 그 짜르가 그 당시 이 땅은 누구 거였느냐? 이 몽골 네. 크림 칸국이었어요. 네. 이 크림 칸국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러시아에 복속을 시켜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노보러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러시아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땅도 자기 건 거죠.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 전체가 네네. 플러스 알파가.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을 포함해서 다른 곳들도 상당히 당연히 우리 땅인데라는 입장인 것 같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휴전 협정이 만약에 진행이 되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보러시아는 지금 내전이 일어났던 돈바스의 루간스크, 도네츠크, 그다음에 자포리지아, 그다음에 하르키우, 헤르손 네. 여기까지 4개를 하는 광범위한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30%가 돼요. 역사적으로는 러시아 사람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자기네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노보러시아라는 지역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그 민족주의 그 세력들이.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노보러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러시아 측의 입장이고. 그렇죠. 네, 양쪽에서 그럼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었겠네요. 그럼요. 우크라이나는 노보러시아란 말 안 하죠. 예. 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가 어디에서라는 영어의 at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크라이는 뭐냐면은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 러시아의 변방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아. 우크라이나를.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도 화내죠. 아. 그 정도 그래요? 그 정도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러우 전쟁의 복잡한 측면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잖아요. 예. 어쨌든. 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도. 간도. 그 원래 우리 조선 예. 때 뭐 고토 회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해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도 힘을 실어준 마당에 지금 이런 크림반도의 영유권이 러시아로 넘어갈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젤렌스키도 알아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땅을 떼주고 전쟁이 끝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거든요. 그럼 뭐 패전처럼 되는 거 그러면 아닙니까? 패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현실적인 인식을 점차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올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땅 잃어버려도 좋다. 휴전하자. 이게 절반을 넘었어요. 여론조사가.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머릿속에 그 땅이 자기들 영토로 규정은 돼 있었지만 복잡한 땅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라는 게 인정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으로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는 땅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땅이에요, 그 땅은.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우크라이나의 정서인 거고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실질을 회복하지 않고 휴전하거나 종전하게 되면 젤렌스키로서는 그림이 안 좋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하기 직전의 지지율이 23%였어요. 전쟁 끝나고 2주일 만에 90%까지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젤렌스키 전쟁 대통령이에요. 예. 전쟁 마케팅으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든 자기가 잘 싸웠다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전쟁 끝나자마자 선거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가장 쟁쟁한 경쟁자가 잘루즈니 총사령관이라는 젤렌스키 해임했어요. 왜 인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리고 젤렌스키랑 이 견해가 달랐거든요. 군사적 견해가. 그래서 지금 쫓겨가 있어요. 영국 대사로. 젤렌스키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위태위태하네요. 아니면 위태위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대로 가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어쨌든 그 만약 크림반도를 지금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내주기로 만약에 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젤렌스키의 그 마지막 보관은 뭐였냐면 좋다. 땅 어느 정도 잃어버리는 거 감수할 수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그럼 나토에 가입만 되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나토의 헌장에는 지금 32개국인데 1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전체가 달려든다. 이게 조항이 네. 있거든요. 근데 젤렌스키도 이게 또 좋게 말하면 영민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게 나토 가입되려면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분쟁 중인 국가가 나토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32개 나라가 이 전쟁에 개입이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가입할 수가 없죠. 근데 젤렌스키 명분은 뭐냐? 만일에 우리가 땅을 떼주면 분쟁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야. 이 논리인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거든요. 그렇죠. 이 땅 팔았다고 나토 가입하는 거 그러면 분쟁 끝났다고 하겠어요? 전쟁 더 일으켜. 그러네요. 예. 허용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젤렌스키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날 워싱턴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불러다가 너 카드가 없잖아 그랬거든요. 네. 실제로 카드가 없습니다. 네.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안대로 그러나 종전은 아니죠. 왜냐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줄게 이런 대목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효 지배를 인정하는 시기여야 되는 거지. 뭐 크림반도 땅 떼줄게라고 도장 찍는 순간 국제법적이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어쨌든 뺏어간 거니까. 예. 그러니까 나토든 우크라이나든 애매한 형태의 휴전이나
애매한 형태의 이 시료 지배는 가능해도 합법적으로 크림반도 가져, 나머지 점령지 가져,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전이 어려우니, 그러니까 종전 협정은 평화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대부분의 전쟁은 땅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 1조가 영토 조항이에요. 그럼 영토 조항 협의해야 되거든요. 너 어디 갖고 어디 갖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분할이 안 되잖아요. 도장을 못 찍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도 그걸 용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종전 평화협정은 어려울 거고 휴전협정은 언제든 가능하잖아요. 벌써 30시간 했잖아요. 별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오늘 안 싸우는 거야 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럼 상처가 없죠. 우크라이나도.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종전처럼 오래 우리처럼 비극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크림반도를 사실상 내주는 것처럼 휴전 상태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벤스가 한 말이 벤스 부통령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동결이에요. 지금 점령하고 있는 데서 그만 싸우는 거예요. 원래 휴전은. 그리고 크림반도를 인정하라는 건데 그 내용은 넣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조건 없이 싸우지 말자. 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종전이 처음엔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석 달이다 계속 늘어지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죠. 그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사실.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전쟁의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종전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푸틴이 나쁘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는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완전한 종식, 그러니까 종전 같은 휴전, 휴전 같은 종전, 이런 애매한 상태의 시료 지배를 유지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 세계 이야기를 좀 둘러봐야 하기 때문에 네. 러우 전쟁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미중 갈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의 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계속 뜨거워지다가 지금은 약간 협상 분위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시사 잡지 중에서 중국이 만약에 지금의 이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고 관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좀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좀 단점인데 왜냐하면 그 노래 아세요?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 있는 거 아십니까? 젊으셔서 모르시겠구나.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조미미 선생님이라고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좀 문제 있네. 그 바다가 모자랍니다, 제가. 바다가 문제예요. 바다. 왜냐? 바다를 극복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얼마나 맹위를 떨치면서 초전 박살로 지금 프랑스까지 전 유럽을 예. 점령했잖아요. 근데 영국을 점령을 못해요. 도보 해협이 지금 해저 터널도 있잖아요. 네. 길지 않아요. 가까운 데는 34km예요. 아, 예. 요 바다를 못 건넜어요. 그래서 비행기로만 맨날 폭격했다가 이걸 또 그 용감한 영국 공군들이 이걸 BOB라고 그래요. 배틀 오브 브리튼. 아. 역사상 최대 항공전이거든요. 수천 대 항공기들을 엉켜서. 여기서도 항공기로는 못 뚫으니까요. 포기합니다. 네. 그리고 눈을 돌려서 바바로스 작전이라고 해서 소련으로 들어가면서 몰락이 시작되거든요. 아. 그 34km를 못 건넜어요. 그다음 우리도 고려시대 때 뭐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만 몽고가 들어와서 일본을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여몽연합군이라고 그러죠. 그 바다 못 건너가잖아요. 왜? 몽고는 땅에선 강한데 말 타고 바다에선 수전에는 약하거든요. 네. 결국 두 제국이 그 바다 때문에 그 분루를 삼켰거든요. 대만 양안 해협은요 평균 거리가 180km예요. 네. 가장 가까운 거리도 130km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 영불 해협이랑. 네. 두 번째, 중국이 수전에서 잘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 육전만 강해서 최근에 지금 이 해양력, 그 해군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개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제해권, 바다를 장악하고 두 네. 번째 제공권. 이 둘 다 미국에 밀리거든요. 중국이 함정 척수로는 지금 370척을 넘어요. 주요 함정. 미국은 295척이거든요. 네. 미국이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우리 보고 한국 조선업 노래 부르는 거예요. 배 찍어내야 되니까. 네. 자, 이건 숫자상인 거고요. 지금 미국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이죠. 그 항공모함 전단이에요. 예. 미국의 항공모함은 슈퍼캐리어라고 그래서 10만 톤급이에요. 편갑한. 여기 80여 대의 항공기가 있고 여기에 이지스 구축함 세계 최강의 이지스 순양함 예. 이거면은 다 막아내요. 그 다음에 물속에는 SS 그러니까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물속을 막아요. 여기 군수복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한 나라 국방력보다 더 강해요. 네. 이 전단이 10개가 있어요. 여기에 4만 톤, 4만 5천 톤급,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이건 상륙함이거든요. 이것도 항공모함이에요. 4만 톤, 4만 5천 톤이니까. 여기도 비행기 실어요. 요 전단도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모 전단만 17개가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랴오닝이라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중고, 산둥, 요거는 스키점 부대가 있는 중형 항모고요. 중형 항모는 정규 항모 비교가 안 돼요. 톤수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푸제남이라고 슈퍼캐리어에 가까운 편갑판 하나 만들어 이건 지금 시군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항모 전단은 하나도 없어요. 네. 이 해군용으로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나요? 이 해군력은 비교 불가예요. 척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원님, 근데 그렇다면 이 바다가 180km라고 하시긴 했는데 일단은 그 과거보다 과학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쏟아붓는다든지 그리고 뭐 이제 배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의 이제 수준도 이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대만을 보호해주기 전에 중국 입장에서는 속도전으로 하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자, 속도전이라고 그랬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딱 하나 있어요. 이 시주석이 이거 이 연합뉴스 TV, 경제 TV 보면 안 됩니다. 인민해방군 100만 명을 헤엄을 치게 해서 180km 건너가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헤엄을 쳐서요? 네. 불가능하죠? 인민해방군이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만을. 예. 그러면 상륙하면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륙하면 속도가 느려요. 대만 이렇게 보고 있나요? 여기다가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륙하기 전부터 다 보는데요. 수십 년 동안 상륙 저지 전력만 갖췄는데 오는 거 대한미사일로 다 때리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만은 상륙할 수 있는 해안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이쪽 접하금 지역 산악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미국이 안 도와줘도 물론 대만은 쓰러지겠죠. 코피 터지겠죠. 예. 중국은 팔 하나 다리 하나 정도 잘라야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미사일을 쏜다 그랬죠. 그다음에 항공기를 쏜다 그랬죠. 예. 그럼 전쟁이잖아요. 예. 그럼 대만에 뭐가 있죠? TSMC가 있어요. TSMC가 만일에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경제에 거대한 거의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그걸 전 세계가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물리적으로 대만을 점령할 능력이 제가 보기엔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자살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만 점령하는 훈련을 시진핑이 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 대만 내에도 친중 세력들이 있거든요. 친중 정권도 들어선 적이 국민당.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민진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친중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는 거예요. 교란, 혼란. 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끊고 봉쇄하고 포위하고 교란시키고 이럴 수는 있고 미사일로 때리고 비행기로 때릴 수는 있지만 그럼 전쟁인데 그 불법 행위를 지금 푸틴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제재받잖아요. 중국 제재해 보세요. 중국 경제 버티겠어요? 세계 경제인데 모든 시나리오를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대만 하나 먹자고 그동안 1949년 이후로 피눈물을 키워온 중국 대륙이 모든 걸 건다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침략 안 하죠.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신다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이 미중의 무역 갈등, 관세 이슈에 있어서 누가 먼저 물러설 것이냐. 맞아요. 요 관심이잖아요.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 답변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면 네. 얼마 전에 임시국가 방위 전략이라고 하는 9페이지짜리 트럼프 방위 전략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미국은 본토와 대만 방위,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대만을 포기하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은
오바마 때부터 시작돼서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잡는 건 민주당, 공화당 다 따로 관계없어요. 어차피 너무 컸기 때문에 네. 패권 세력을 주저앉히겠다는 거고. 이건 이제 안보죠.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경제가 지금 최대 미국의 75, 60% GDP까지 따라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60%대로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따라온 세력들을 용납한 적이 없거든요. 일본이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미국 GDP의 50% 넘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플라자 합의로 미국 그 엔고로 네. 일본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주저앉힌 게 미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70%를 넘은 중국을 살려두겠습니까? 이걸 주저앉힌다는 게 이제 안보적인 하나 관점이었던 거. 아까 이제 뭐 해양세로 얘기했잖아요. 예.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앉히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이기느냐? 둘 다 다칠 거예요. 승자 없이 둘 다 다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여기서도 뭐 여러 번 다루셨겠지만 상당히 안 좋거든요. 중진국 함정이 빨리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 독재의 경직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법을 중국 지방정부 부채, 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데가 지금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흔들려요. 너무 빨리 왔어요. 12,000불에서 이미 온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쉽지가 않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실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미국이 유리하냐?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한 3배 정도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네. 한 3분의 1 정도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때리면 우리보다 3배는 아플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3배가 다 미국 소비자들이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미국 소비자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진핑도 휘청거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시진핑 임기가 없거든요. 있다고 그러지만 또 늘리면 되는 거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있잖아요. 4년. 그리고 또 내년 말에 중간선거. 그렇죠. 올해 중간선거는 그 현역 대통령들의 무덤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괴멸될 수도 있어요. 예.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쉬워요. 하원에서 결정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면 네. 발의하고 끝나거든요. 과반수 3분의 2. 상원 과반 3분의 2 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상원도 3분의 2 갈 수도 있어요. 민주당 쪽으로. 그러면 중국은 아파도 시진핑이 독재를 누르면 되거든요. 민심을. 네. 근데 미국 유권자들은 안 참잖아요. 벌써 트럼프도 아웃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트럼프 생각과 다르게 정반대로 지금 가잖아요. 환율 게임, 관세 전쟁을 하면 환율 게임이 될 거고, 그럼 강달러고 아무래도 강하니까 상대방이 환율이 약해질 거고. 그렇죠. 그럼 미국 달러를 살 거고 국채를 살 거다 아니잖아요. 약달러, 국채 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은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림으로 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시진핑은 느긋한 척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만 열면 협상하면 좋을 거야. 관세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고 양쪽 다 상처를 입을 거다.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가 찍는 방송은 아닙니다만 어느 쪽이 먼저 물러나느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트럼프가 물러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미국이 먼저 물러날 것이다. 이미 무차별 관세했다가 중국만 때리고 뭐 반도체 스마트폰은 아니야 뭐 자꾸 바뀌잖아요. 지금 말이 매일 바뀌잖아요. 모두 빼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나오고 있죠. 뭐라고 말해? 협상하면 좋을 거야. 시진핑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누가 진다라기보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후려친 다음에 협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어요. 거의. 푸틴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약자를 후려치는 건 잘하는데 시진핑은 강자거든요. 전 협상의 대가 아니 무슨 협상의 대가예요. 강자랑 싸워서 이겨야지. 약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무릎 꿇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진핑과 푸틴은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결국 협상으로 가고 어쩌면은 최악의 경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아, 관세 예. 정책이. 왜냐하면 시진핑 정권은 독재 전제 정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흔들리는 민심에서
독재 국가가 꼬리까지 내리면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꼬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의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네. 미국도 실용주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 답은 나오잖아요. 누가 먼저 협상하고 들어가자고 하겠어요. 그 트럼프 1기 때도 그 시진핑과의 협상에서 전화를 먼저 한 쪽은 늘 트럼프였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트럼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치를 그 양반은 잘 몰라요. 정치는 과정과 명분도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경제는 뭐냐면 1년 내내 적자인데 연말에 잭팟 터트려서 결산 분기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나 명분이 안 중요해요. 뭐 지금도 참 어떨 때 보면 야비하잖아요. 뭐 덴마크랑 그린란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요. 뭐 파나마 어쩌겠다 무슨 뭐 지금 그 코피 터지는 우크라이나 뭐 가스가 나한테 달라 뭐 이러잖아요. 뭐냐 이 과정을 안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주판을 튕겼을 때 나한테 나오면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전하는 거 아무 의미 없죠. 받으면 되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이면서 약점이에요. 정치는 다르거든요. 예. 네. 자, 여기서 또 중국이 그 미국의 압박에 대한 보복 수단 중에 하나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국에는 치명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히토리도 그게 뭐 미국도 원래 히토리 있어요. 예. 시간만 들이면 만들어내요. 근데 공해가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아픈 데 치명상은 없어요. 치명상을 주면 상대로 치명상을 쓰니까 서로 그냥 최대한 아픈 데를 찌르려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티포테스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히토류를 장기간 중단한다. 그럼 미국은 상당히 아프죠. 그럼 미국도 치명적으로 관세 대폭 올려서 완전히 지금 뭐 벌써 지금 중국의 항구마다 컨테이너 쌓여 있고 의류 제품들은 지금 뭐 몇 센트에 팔리는 네. 버티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서로 정말로 그러니까 양중의 조폭들이 상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사시미 칼을 갖고 있는데 찌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찌를 거 아니에요. 그쵸. 같이 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치명상은 줄 수가 없다. 내가 찌르면 자기도 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하는 게 뭐예요? 공화당 취약 지역만 때리잖아요. 지금 자꾸. 그렇죠. 예. 곡물이라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핀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다 핏줄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